한반도의 하늘은 언제나 불안정한 긴장으로 뒤덮여 있다. 평화가 일상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아래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워 위협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 일본 또한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으며 새로운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다층적인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능동적인 억제력,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냉정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국방력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외교 협상의 무게추로 작용한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직접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초고위력 무기체계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가 잠재적 핵무장국이라 분류하는 한국은 이미 첨단 핵연료 주기 기술과 미사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핵무장 선택은 정치적, 외교적 후폭풍이 크기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핵무기와 맞먹는 억제력을 가지는 재래식 초강력 미사일의 개발이다. 이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현무 시리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현무 미사일 체계는 단순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집약체였다. 초기 현무1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꾸준한 개량과 연구를 통해 현무2, 현무3로 이어졌으며 결국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한 현무5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각 세대마다 사거리와 정밀도, 그리고 파괴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세계 군사기술의 선두에 서는 자주적 방산국으로 도약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현무 시리즈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하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갱도와 지휘소는 깊은 화강암 지대 속에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폭탄이나 핵무기조차 완전 파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무기로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한국은 따라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를 필요로 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현무5였다. 하지만 현무5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십 년 동안 강요했다.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규제가 한국의 자주적 방산 발전을 묶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이를 극복했다. 수많은 협상과 국제 정치적 계산 끝에 한국은 미사일 지침의 족쇄를 끊어냈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단숨에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하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해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무 시리즈는 바로 이 전략의 상징이다. 특히 현무5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기존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미사일의 출현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다. 국제사회의 시각도 변했다. 과거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가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첨단 방위 산업과 독자적 미사일 체계를 통해 세계 5위권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단순히 한반도의 방어선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군사적 억지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무 시리즈가 가진 상징성은 한국이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현무5의 등장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가진 억제력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계산을 뒤흔들고 있다.
현무5는 단일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곧 한국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는 상징이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현무 시리즈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무5가 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국제적 파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현무 시리즈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독자적 전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결과물이 바로 현무1이다.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현무1은 사거리와 성능 면에서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이 직접 개발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독립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현무1을 완성했다. 현무2는 사거리를 확장하고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변형 모델이 등장해 한국군의 주력 전술 미사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현무2C 모델은 최대 사거리 8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도 상당 수준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 주요 전략 거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미국과의 협정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시기였지만 한국은 그 틀 안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현무 2위 등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독자적 공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부상했음을 알린 것이다. 현무 3위 개발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순항 미사일 형태로 설계된 현무 3는 산악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을 하며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는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은밀히 적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기능했다. 현무 3는 한국의 방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방어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심장부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게도 한국의 잠재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 정치 속에서 자주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힘의 근거였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무 시리즈가 축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자국의 손으로 설계하고 생산한 미사일은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를 부탁하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점차 완화되자 한국은 곧바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무 시리즈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루였다. 현무4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성과였다. 이전 세대보다 사거리와 파괴력이 대폭 강화된 현무4는 사실상 한국이 게임 체인저 무기를 갖추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대형 벙커버스터 기능을 탑재한 현무4는 북한의 깊은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 지휘부에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북한의 전략적 은폐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막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했다. 현무 4의 등장으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강대국 무기체계의 반열에 올라섰다. 결국 현무 1에서 시작된 여정은 현무 2와 현무 3를 거쳐 현무 4로 이어지며 한국이 독자적 미사일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증명했다. 이 모든 발전의 축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현무 5가 탄생할 수 있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한반도 안보의 근본 축이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초강력 무기를 이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현무 5는 마침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등장했다.
이 괴물 미사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현무 5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무기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 5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과 함께 한국이 더 이상 방어에 머무는 국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길이 약 10m,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 9톤이라는 수치는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 체계와는 차원이 달랐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1톤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무 5는 압도적인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괴물이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콜드런치 기술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발사관 안에서 직접 점화하지 않고 압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먼저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은 발사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잠수함 발사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콜드런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필수 기술로 꼽히며 현무 5가 향후 잠수함 발사형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행 중에는 측면 추력기와 접이식 날개를 통해 자세 제어와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며 고속 비행에서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이로 인해 현무 5는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현무 5가 가진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특징은 벙커버스터 능력이다. 북한의 지하시설은 대부분 화강암 지대에 건설되어 있어 일반 폭탄이나 핵무기로도 완전 파괴가 어렵다. 그러나 현무 5는 마하 11 속도로 낙하하며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에너지는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에 지진과 유사한 충격파를 전달한다. 그 결과 두께 100m 이상의 콘크리트조차 관통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휘부가 은신할 것으로 알려진 300m 깊이의 갱도까지 압박할 수 있다. 핵무기가 공중 폭발 시 제한적인 효과를 내는 반면 현무 5는 표적 내부에 직접 침투해 2차 파괴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 5를 핵보다 더 두려운 무기라고 평가한다. 핵무기는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오지만 초강력 재래식 무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 따라서 한국은 현무 5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동일한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한국이 자주적 방위 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하며 주변국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 실사격 시험에서도 현무 5는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충청남도 지역에서 실시된 시험 발사에서 현무 5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 발사되어 200km를 날아간 뒤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동식 발사대 운용은 적의 선제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은폐 기동성을 제공하며 이는 전면전에서 한국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현무 5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실전적 운용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무기였다. 현무 5의 위협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군사 전문 채널 JSF는 현무 5의 미사일 컨테이너 길이가 중국의 둥펑 31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닮은 외형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다. 한국은 이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현무 5의 사거리를 축소 보도하며 위협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했지만 오히려 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반증이었다. 미국의 GBU-57 대형 벙커버스터가 12톤의 폭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무 5는 9톤 탄도와 마하 12 속도를 결합해 그 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운동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물리법칙은 현무 5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 같은 질량의 폭탄이라도 속도가 2배가 되면 파괴력은 4배가 되고 속도가 10배가 되면 최소 100배로 증가한다. 현무 5는 이 원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결과물이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무 5가야말로 악몽과 같은 존재였다. 김정은 정권이 지하 300m 깊숙한 갱도에 은신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곧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졌음을 의미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멸망의 공포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현무 5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적 은신처가 무너진다면 전쟁 지속 능력은 단숨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 현무 5의 등장은 한반도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한국은 수세적인 방어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의 핵심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적 억제력을 갖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었다. 한국은 이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다. 세계는 현무 5를 통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현무 5가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 구도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가장 먼저 긴장했다.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 5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위대의 방어 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본 언론은 연일 현무 5 관련 소식을 다루며 한국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위협을 강조하며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곧 일본 정부가 군사비 증액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민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현무 5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며 사거리가 제한적이고 실제 위협은 크지 않다는 논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중국 군사 매체 군미천하는 현무 5가 지하 300에서 500m 깊이의 숨은 지휘부조차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중국군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사거리를 5,000km 이상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한국의 미사일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전략적 위협이었다. 러시아 역시 현무 5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외형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면서도 초대형화된 현무 5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무기였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해왔지만 현무 5가 보여준 초고속 낙하와 막대한 관통력은 러시아 무기와 비교해도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자국 무기 체계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도약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러시아 군사평론가들은 한국이 이미 강대국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의 해구산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무 5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적 억제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가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무 5는 단순한 무기 비교를 넘어 국제 전략 구도 자체를 바꾸는 존재가 되었다.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 이스라엘의 GBU-28,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중국의 둥펑 계열과 나란히 거론되면서 현무 5는 한국을 단숨에 초강력 벙커버스터 미사일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운동 에너지 기반 파괴력에서 현무 5는 기존 무기를 압도했다. 폭탄의 무게가 가볍더라도 마하 12 속도로 낙하할 경우 동일한 무게의 폭탄보다 수십 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 점은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대방의 전략적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 직결된다. 국제사회의 군사 분석가들은 현무 5의 등장을 게임 체인저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핵무기 보유국만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과 맞설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통해 사실상 핵 억제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흐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북한 매체는 현무 5를 도발적 무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지만
동시에 현무 5의 파괴력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지하 수백 미터 깊숙한 은신처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은 곧 정권 생존의 위기였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를 흔드는 직접적 위협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무 5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현무 5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현무 5는 결국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무기가 되었다. 일본은 군비 증강의 명분을 얻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으며 미국은 동맹 전략을 다시 계산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진 현무 5가 있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략 무기를 보유한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전개될 차세대 무기 개발 논의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현무 5의 공개는 끝이 아니었다. 한국군 내부와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차세대 무기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바로 현무 6호와 현무 7이라는 이름으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사일이다. 현무 6호와 현무 7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거나 실전 배치된 무기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연구 개발 단계에서 거론되는 차세대 전략 무기라는 점뿐이며 대부분의 정보는 추정과 비공식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무 6호와 현무 7은 엄밀히 말해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며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직 현무 5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 6호와 현무 7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분명하다. 현무 5의 성능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개량형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유출 자료와 군사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무 6는 현무 5의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극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인다면 최대 5,0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이며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현무 7에 대해서는 개념 설계 단계에 불과하지만 더 첨단화된 유도 시스템과 다탄두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탄도 궤도를 벗어나 변칙 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를 통해 축적한 고출력 로켓 기술과 탄도 분리 기술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고 실험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미사일이 실전화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단 3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전장에서 압도적 기동성과 치명적인 선제 타격 능력을 의미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무기를 넘어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절대 무기다. 미국조차 개발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적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내열 온도 20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탄소 세라믹 복합체 적용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핵심 요소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까지 주목하는 이유다. 랜드 연구소조차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위치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차세대 무기 논의에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현무 6호와 현무 7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나친 과장이나 왜곡된 보도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미 현무 5를 통해 세계 최강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보유했고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과제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필요로 하며 현무 시리즈와 극초음속 무기는 그 해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차세대 무기의 등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무 5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그 뒤를 잇는 현무 6호와 극초음속 미사일은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다. 한국의 방위력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핵보유국과 대등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무기에 대한 기대와 경계심은 이미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